시간이 돼서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또 이제 새롭게 질문이 생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보니까 이제 객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체란 그럼 뭐냐, 라는 이렇게 주체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고, 아까 대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 객체론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맨 처음, 그러니까 대담 맨 첫 번째 질문이었던 다른 신유물론들과의 저자와의 차이점, 음, 객체론, 그 저자의 객체론의 특이점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자신의 질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범주 안에 든다면 같이 이렇게 묶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제기해 주시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직접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어, 질문해 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언제나 처음은 좀 어렵지요. 시간이 좀 지나야 이제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이금복 선생님 계실까요? 예, 그렇다면 안 계시면 일단 채팅창에 질문을 주신 분 추병곤님의 질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병곤님이 직접 어,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대독을 운전 중이시군요. 예, 지금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먼저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밤비님이시네요. 밤비님이 계시면은 직접 질문을 해주실까요? 밤비님 나가셨나요? 죄송하네요. 질문을 지금 안 하시, 네, 발언을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소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음, 박병전님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는 있습니다만, 예, 예, 예. 예, 그럼 발언해 주세요. 네. 그럼, 그, 저는 이제 우연히 들어와 가지고요. 말씀, 안 했는데. 우연히 들어와 가지고, 그 책을 안 읽고 질문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 지금 이제 그 객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들어는 봤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지금 이제 올려주신 글들을 읽어보면서 지금 이제 7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깨달은 점도 있지만 이들이 지금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 그게 첫 번째가 궁금한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결정론 쭉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히 그 확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이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그 양자역학에서 3대 3대 4로의 비율로 이렇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렇게 세개 전자 비율이 이렇게 된다 돼서 그게 확률적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저자의 이론이 막스이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예, 예,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예, 번째는 양자물리학과 예, 확률적 존재론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하신 걸까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예, 그러면 김정민님께서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Yes, I just translated using DeepL the question in the chat section. Okay,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just read it in the chat. I think I understand it. The first question is about Marxism. And yeah, that's a big I have a lot to say about that. I wrote a book about Marx. Um, you can see that. So I wrote a book. I have a lot to say about Marxism, but I'll try to be very brief. Is that for me, Marx is really very important because he is the first, sort of in the tradition after Lucretius, who have picked up on the idea of the swerve, which for Lucretius is a kind of movement which is indeterminate. Lucretius says that matter is always swerving indeterminately, and Marx writes his dissertation, or wrote his dissertation, on Lucretius, and Marx says that the swerve is absolutely important and fundamental to the nature of things, and in the dissertation. And that means that Marx, the way that I read Marx, is that he understands the indeterminacy of the nature of things. That's the short version. I mean, there's a lot more to say about other concepts, especially in Capital and the political concepts. But I think that Marx's his philosophy of nature came first and shaped the way that he thinks about what capitalism is. And I'll say one more thing and then pause about capitalism, is that Marx's analysis of capitalism, he says in Capital, is an analysis of the pattern of movement of capital. He thinks about capitalism as a pattern of movement, and he's trying to understand how it creates patterns of circulation. So he already has, I think, a very kind of movement-oriented way of thinking about capitalism. Yeah, there's a lot more. I'll pause there and then answer the second question. 첫 번째로 막스주의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질문이고, 제가 운동 중인 막스라는 책도 한 권 썼기 때문에 막스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막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루크레티우스 이후에 그 스월브, 편위라는 아이디어를 자기 사유 중심으로 가져와서, 이건 편위라는 거는 루크레티우스 생각에는 비결정적인 운동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는 물질은 언제나 그런 편위 속에, 그 비껴남 속에 있다, 비껴나고 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스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 그 편위가 근본적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근본적인 비결정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스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를 사유하기 전에 그의 자연 철학이 먼저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스의 자본주의 분석에서 그 자본론에서 그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자본은 이라는 책은 자본의 운동 패턴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하나의 운동 패턴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것이 어떻게 유통하고 순환하고 하는 그 운동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운동지향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Thanks. So this answer to the second, or the response to the second question,
is that yes, of course, the equations of quantum mechanics, Schrodinger's wave equation, Dirac's, these are all probabilistic equations. And you can get pretty good, statistical results, and they're very functional. Obviously, right now our computers are all running on the equations of quantum physics. So, you can get some pretty good reliability. But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ose aren't, they're not actually capturing the total possible results of the movement of energy. Meaning that there's all kinds of errors that happen. There will be quantum events that fall outside of the parameters of what the equations predict as possible. It's not a sum total of all possible events. That's not what the Schrodinger's wave equation captures. It's the best we have, but it's not perfect. And that's what quantum indeterminacy is about. If you think that the results are between 1 and 100, it's going to generate something that's outside of that, and you won't know why. That's how that works. There are results that are not predictable under probabilistic equations. That said, probabilistic equations do capture the vast majority, 99.9% of the things that are likely to happen in how energy is going to behave. So, yeah. Thanks. 두 번째 질문, 물론 양자역학의 공식들이 있고 또 파동과 관련한 확률 공식들이 있지만요. 그 통계적 결과들을 내고 또 지금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들도 양자물리학 공식들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공식들이 실제로 에너지 운동에 가능한 모든 총체적 결과들을 다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있고 그래서 에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99.9%를 포착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의 미래행동과 관련해서 포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답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마르크스를 괜히 이제 언급해서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운동의 관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운동이라는 것은 관념론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객체라 이런 걸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운동을 별로 거론하지 않는데 운동을 거론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약간 모순적인데 왜 그걸 거론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아, 네. 네, 새로운 질문일까요? 아니면은 아니요. 아까 갖고 계신 관련된 질문이 예, 예, 예. 객체를 운동과 관련시켜 설명하시는 그 네. 부분을 이제 예, 새롭게 운동 신선하게 이야기하지 받아들이셨다. 예,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채팅창에 두 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밤비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비결정 상태라면 건물 같은 초대형 건축물, 도시 계획 등은 어떻게 건축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그 예술을 예로 들면서 비결정성과 예술의 관계를 설명하신 부분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Okay, this is the question that was in the chat. I've translated it. Yes. So that's, I mean, that's, I don't know what to say here. I mean, like the energy just is indeterministic, but it doesn't move randomly. It moves in patterns. And because it's relational, it relates to other energies that then, they have effects. I mean, if you think about, the way that an eddy of water moves in a river, water is moving through, not perfectly, but it's cycling through in a pattern that looks like an eddy, that you can see, even though the water is different each time. It produces metastable states. I mean,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really just starting from the Big Bang. That's like, how did the universe happen or something like that? How did we go from indeterminate energy to
everything. I mean, buildings, yeah, fine, but like galaxies, planets. I mean, there's a story to tell there. And I think some part of that answer has to be, we don't know. I mean, we can say that it's relational. We can say that things probably happened in this way. But I think we're constantly being shown that there's some big surprises in the origins of the universe, how energy, the Webb telescope, for instance, is showing us a lot of things that structures in the universe, galaxies, happened way earlier than we ever thought. So, there should be surprises, and that's an important part of indeterminate energy, is that it's going to produce some novel features that are gonna surprise us given our current models. So metastability is the short answer to that question,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 stability of the entire universe. Why is the universe stable and not falling apart all the time? Is because energy is relational, relates to other energy, entangles with energy, forms composites, and so on all the way up. 에너지는 비결정적이지만 무작위적으로 행동하진 않습니다. 패턴으로 움직이고 또 관계적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들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의 맴돌이가 움직이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다른 물들이 결합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준안정한 패턴이 생겨납니다. 아마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주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고 은하계 행성에 이르기까지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적어도 한 부분은 잘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관계적이라는 것뿐이고 그런 식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최신 만원경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은하계라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오래전에 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델들이 부합하지 않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참신한 특성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경위들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준안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주가 어떻게 안정적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일 텐데요. 에너지는 관계적이고 다른 에너지들과 얽혀 있고 그래서 준안정성을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문이 올라왔는데 일단 추병건님이 먼저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시라서요.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롭게 전개시키는 객체론이 동시대의 미학과 철학에서 어떠한 일신된 관점과 확장점들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큰 질문이네요. Yes, I've just put the next question in the chat section. Yeah, so it's in, I guess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in about aesthetics. Yeah, it's a big question about what the contributions are for aesthetics and philosophy. Maybe I'll just make the aesthetics answer. So I wrote another book that's about aesthetics. Let's see here. So here's the book that I wrote on aesthetics and art. And one of the examples that I might give to somebody thinking about process philosophy and aesthetics, I gave the one example of because I think somebody in one of the questions asked about what new materialist aesthetics is. And I can't speak for all new materialists, but I can say what I think aesthetics is. And for me, one of the contributions that is really interesting about process philosophy and new materialism and aesthetics is that it gives a kind of primacy to the agency of the matter that's being worked with in art. That the materiality of the artwork has its own, in many ways, it can make its own art. It makes itself. It does things. It has a kind of agency to it. It's not just the artist who
works on the material. It's the material that the way that it moves can make its own kinds of patterns. It has its own kind of agency. So that's one contribution that I would say that process philosophy, or at least my version of process philosophy, has to aesthetics, is giving a primacy to that. And that's what my book on aesthetics tries to cover, is the history. I mean, it's a really sort of European Western history of ar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patterns of motion and the agency of works of art themselves. Not necessarily strictly just the agency of the person, but the agency of the whole work of art. 굉장히 큰 질문 주셨는데요. 그 미학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학에 대한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Theory of the Image라고, 그 이미지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과정 철학과 미학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께 답변을 드리자면은 뭐냐면 또 사전 질문들 중에 신유물론 미학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 과정 철학의 이 예술에 끼치는 결과 중 하나는 물질의 행위성에 우선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가 그 자체의 예술을 만들 수 있고 행위성을 가지고 작가가 어떤 물질의 작업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자신의 파동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과정 철학에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의 기여가, 하나의 기여가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학에 대한 저희 책에서 예술의 그 유럽 서양 예술사를 보면서 제가 운동 패턴들이라는 관점에서 예술 작품들의 행위성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금 올라온 질문이 있어요. 여기 KHR, 선생님 계시면 직접 질문을 읽어 주실까요? 음. 예. 그러면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객체 이론은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서로 이질적인 객체로 봐야 할까요?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Okay, next question is also in the chat section. Yeah, thanks for that question. Yeah, so I've just finished, the book isn't published, but there's a chapt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ne of the things that to me is interest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you know, it's sort of missing the thing that it's missing that is really important is precisely what I'm talking about in Theory of the Object. It's missing the indeterminacy of intelligence, and it's missing the relationality of intelligence. So, for instance, God, I don't even know where to start talk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here, but the way at every scale, everything that's going on in the brain and the body has a very particular distribution. And maybe this is like, I mean, I just taught a class on all this. I could go on forever, but the distribution is called 1 over f, and that means that the amplitude equals 1 over the frequency. It's like anyway, it's a fractal distribution. There's a pattern. There's a specific kind of pattern that that's both spatial, like the distribution of veins through your body, the distribution of electrical events in your brain. In any case, that's how intelligence works, more or less, in the brain, is layers and layers and layers of these fractal spatial and temporal rhythms that generate consciousness. So it kind of requires an answer of like what consciousness is, such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artificial version of that. But the thing that's different fundamentally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it does not, that the mathematics used and the equations that are being used
in ChatGP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do not incorporate what's called pink noise. And that's this 1/f distribution. It's a pattern of motion that happens in brains and bodies, but does not happen in binary sequences that are going 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ing. No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er is using pink noise to generate patterns. And that is a fundamental difference. And that's a conclusion that you come to if you think that consciousness is patterns of motion and process versus you think that consciousness is something that can be explained by a binary opposition between 1 and 0, and some combination of that is going to produce intelligence. To me, it's artificial intelligence. It's a non-starter if we think that we're actually if we think it's supposed to be anything like consciousness. Other than that, there's a million other things to say, but I'll stop. Gone on too long. 네, 감사합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장이 포함된 책 한 권을 방금 끝내가지고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출판되진 않은 책인데요. 그 인공지능에는 지성의 비결정성과 관계성이 부재한데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차원에서 신체와 두뇌는 어떤 특수한 분포를 가지는데요. 그 1/F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프랙탈 분포, 특수한 패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보면은 혈관의 분포라든지 두뇌에서 작용한 정기적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성이 작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프랙탈적, 공간적, 시간적 리듬들이 의식을 가능케 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데요. 인공지능에서는 사용되는 공식들 어디에도 이 핑크 노이즈라고 하는 거, 분홍색 잡음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F분의 1라고 하는 분포를 그 염두에 적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진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이런 지성을 운동 패턴 과정들로 보는 것하고 이진법의 조합으로 지성을 어떻게든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의 대비인데 이진법으로만 다 핑크 노이즈 같은 걸 배제하면서 이진법으로만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성공할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book, I'll just add really quick that the book on pink noise will be out in English and Chinese next year. 핑크 노이즈에 대한 책이 내년에 영어와 중국어로 출간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객회는 정말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네요. 박선희님은 마이크를 켤 수 없어서, 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선생님의 주요 개념인 비결정성이나 준안정성은 심엉동의 주요 개념이기도 합니다. 심엉동의 개념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In the chat section. Next question. Yeah, definitely. With Simondon, I think I don't think indeterminacy. I'm not sure if Simondon has an equivalent concept of indeterminacy. But if you think of one, let me know, but I don't think there is one. Metastability, definitely. I think that's in Simondon for sure. I mean, metastability, it's not, it's not my concept. I just think it's a really useful concept. And it's not Simondon's concept either. It's just a really old idea. Lucretius talks about it. He has all these examples. Marx talks about it. It's just the word metastability is from, physics. So it doesn't really belong to any of us, but we all use it. So I think that you're right. You're absolutely right. That's a similarity between Simondon and my work, is that we talk about metastable states. And Michel Serres, we could mention Michel Serres as well. And I think that they're more or less a similar idea, but I do think the difference between Simondon, Michel Serres, and what I'm saying is indeterminacy.
I don't think that there's a concept of indeterminacy in Simondon, and there's not one in Michel Serres. He does talk about the swerve, yes, I know, but his version of the swerve is classical, meaning that he thinks about it from a kind of chaos theory perspective. You know, but he doesn't think about it from a quantum perspective, and that's a difference. It's an important difference. He thinks that the swerve remains at this kind of macroscopic level, and is related to the way that chaos theory deals with it. I think that it has to do with the quantum perspective. And there's another Italian physicist, Carlo Rovelli, who has a similar reading of Lucretius in by thinking of quantum indeterminacy as something that Lucretius already had developed.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준안정성 같은 경우는 시몽동과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안정성은 분명히 저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할 뿐이고요. 루크레티우스도 막스도 또 원래는 물리학에서 온 단어이고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그 유용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 준안정적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으로는 미셸 세르도 있는데요. 시몽동과 미셸 세르와 저의 다른 점은 그 비결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몽동에게 비결정성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시몽동이 편위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혼돈이론 관점에서 고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고 그가 양자적 관점에서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편위가 거시층 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양자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루크레티우스가 양자 비결정성을 이미 발전시켰던 인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활발하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겠는데요. 이대로 나아가면은 SSH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예, 지금 대신 읽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의 질문 같은데요. 우리는 객체, 사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비결정적이고 혼종적인 객체 속에서 안정적이고 성숙한 정체성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Okay, the next one about self-identity. Yeah, that's a good question. I'm not sure we need a theory of the subject, you know, because I think that from my perspective, philosophically, everything matter has agency. So it's not just that humans have some agency and nothing else does. Everything has agency, and humans are collections of lots of different agencies. The microbiome, our brains, the social world, a million other things go into shaping our agency, and we share that agency with all kinds of other things. The food that we eat, the air we breathe, these all have a certain degree of agency, of action. And so, but I don't think that's any you know, that's not any big particular challenge that's not already been going on for, you know, cosmic history and human evolution. Humans have always dealt with indeterminate processes. They've always been like, you know, little energetic eddies. Energy comes in, energy goes out. We start as babies and become old, you know, I mean, that's just and all of the agencies that influence us, only a fraction of those we're consciously aware of. So yeah, I don't think that's a big, you know, special problem. I think that most people probably in history, and this is the research I'm doing now, but like I think most people in history have not really thought of that as a problem. That's you know, it's just the way of the cosmos. You're born from chaos and you return to chaos, and that's not a problem to be solved. But I think it's very much a perspective of a kind of modern world that's a problem.
that things that can't be fully known are bad and a problem, and we need to solve them. But I'm not the first one to say that it's not a problem. There's a deep indeterminacy in the way that things happen, and that's something to be embraced rather than something to be controlled or overcome, or we'll find some kind of rule or law that will allow us to predict everything that's going to happen. I mean, yeah, that's not a realistic project.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주체 이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철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물질이 행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만 행위성을 갖고 다른 것은 안 가진 게 아니라 인간도 행위성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도 행위성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세포나 박테리아 단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체 자체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여러 층위에서 단계에서 행위성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결정성이라는 게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그냥 우주적인 역사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고 인간은 항상 비결정적 과정을 다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어떤 에너지적 맴돌이인데요. 아기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그렇게 죽는데 이런 과정에서 모든 행위성의 일부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위성, 그 비결정성이라는 게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그냥 우주가 생겨 먹은 원래 방식이고 우리 혼돈에서 태어나서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결정성을 문제 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세계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결정성은 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뭔가 통제되거나 극복되거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명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획을 한다면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현진님께서는 선생님은 준객체를 다루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Okay, next short question in the chat. Quasi objects. I personally I don't call them quasi objects. And I think one of the differences would be that my perspective is they're process objects. So if you think about what an object is, I guess you could call it quasi, but for me, I think it just gets at more what an object is, to think about an object like a metastable eddy. So the energy comes in, flows through, and then cycles out. And that loop that eddy is what an object is. And in order for it to keep being what it is, energy has to keep coming in and going out constantly. So, I don't call it quasi object, but I get the idea. It just means it's not absolutely fixed, stable, kind of floating in isolation or vacuum sealed or something like that. To me, it means that there's a process going on that makes the object and maintains it, but at the same time is destroying it. Every object is dissipating. Every object is falling apart. And it stays for a while, just like us. We eat food, we live for a while, we die. What we are dissipates back. The energy goes back into the earth and eventually out into space. But that's just, you have a regional being that is sustained by constant process. But our macroscopic vision doesn't unfortunately allow us to often see heat radiating off of everything. But I think if we did, we would have maybe a different perspective about what an object is if we could see all of the heat radiating off of it all the time. 준객체란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아마 과정객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데는 그 준안정적 맴돌이를 보는 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맴돌이를 보시면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그 상태가 항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준객체라고 하실 때 절대적으로 고정된 어떤 진공포장된 고립되어서 어딘가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 객체가 아닌 어떤 것을 생각하신다면 네, 저는 그 맴돌이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도 일시적으로
항상적인 에너지 운동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동시에 자기가 해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항상적 과정으로 인해서 또 국지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열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을 많이 분출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은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빨리 진행하면 한 질문이라도 더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잠깐만요. KHR 선생님, 이번 것도 제가 제독할까요? 아까 챗 GPT 얘기하신 분이시죠? 최근 객체론 이론은 양자 이론의 많은 부분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자론은 미시 세계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미시계와 거시계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갖고 계시는지요? That's a great question. I wish that I had a better answer for the question. Um, quantum physics is happening at every scale. It's not just happening at the small scale. It's just visibly negligible, so inside, there's quantum events inside the book, quantum events are happening. So they are having, they're occurring at macroscopic level, but they are, visibly to us, and for all practical reasons, they don't make much of a difference. But they are the difference that does make the difference. They're the difference that makes up the constant process of differentiation is what makes the book. And it's also in many ways why the book is decaying, why it's breaking down, even though we can't see that it is. But books don't last forever. They're going to disintegrate. And that's in part due to, the entropy of the cosmos, because the whole cosmos is moving, and that those movements are relational, they'll hold together, but also that they will dissipate over time. And that's something that, as far as we know, the whole universe is doing. In any case, your question, do I have an explanation for the connection between them? It's not really like a connection between them, but they just are the same thing. But at a certain scale, the differences aren't that significant visibly. Does that make sense? There's not like the micro and the macro are not different. The micro is inside the macro. So there's not really a problem, I guess, except to say that the big $1 million question that I don't have an answer to, that we can only sort of guess at this point, is do quantum events of indeterminacy have effects that lead up to macroscopic unpredictable changes? I wish that we had more experimentation in order to track how a given quantum event would have effects at the macroscopic scale. I'm almost certain that they do, but proving that is a different matter.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양자물리학적 과정은 모든 층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무시될 수 있을 뿐이죠. 제가 들었던 아까 존재와 운동 한국어판 책에서도 이 분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책이 만들어졌고 또 책이 부패하고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운동은 관계적이고 모든 건 소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차이인데 차이를 만드는 차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거시와 미시의 연결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연결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와 거시에서 벌어진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시는 거시 안에 있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큰 문제,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험적이라기보다 근거로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은 비결정적인 양자 사건들이 예측 불가능한 거시적 사건들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질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적 사건들이 거시적 사건들에 영향을 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곧바로 들어갈게요. 서환희 선생님이 질문 주셨네요. 직접 읽으실까요? 대독 부탁드립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셔놓고 제가 읽어볼까요? 예. 선생님의 물질의 수행성 개념은 캐런 바라드의 인트라액션 개념과 친연성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의 비결정성에 대한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Yes. That's the short answer to that is yes. I mean, Karen Barad is one of the few philosophers who embraces indeterminacy. And I agree with her description of it in quantum physics. And Rovelli is another who gets very close in many ways, Carlo Rovelli, the Italian physicist. But I'm not sure if he and Barad fully agree. The other thing to say about indeterminacy is that it's not, Barad's work is excellent on this, but even she notes that earlier versions in, old like cosmogonic texts of mythology, creation stories about the origins of the universe coming out of chaos are older conceptions that started with something that was more indeterminate. And that's the book that I'm working on now, is showing that a lot of the earliest and oldest texts that we have in human history say that the cosmos begins from chaos. And by chaos, they don't mean disorder. In chaos, they mean indeterminacy, neither being nor non-being. That's what the cosmos comes out of. So I think it's a very old concept. It's not my original idea. It's not Lucretius's, although Lucretius certainly was, early in the Western tradition. It's not Barad's, but everybody has their version and variation and their way into finding that conclusion. Barad definitely finds it. Lucretius finds it. Marx finds it. I think Virginia Woolf does. Thank you for that question.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드도 그 비결정성을 받아들이는 얼마 되지 않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양자물리학에 대한 그녀의 설명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카를로 로벨리도 좀 생각이 가까운 편인데요. 두 사람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드가 그녀의 책에서 그 혼돈으로부터 창출된 우주 창조 신화들, 곧 아주 오래된 신화들 가운데서 우주가 혼돈으로부터 창출되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국 비결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도 굉장히 오래된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 중에서 우주가 바로 그 혼돈, 그 비결정성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정성은 그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루크레티우스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 바라드, 루크레티우스, 막스, 또 버지니아 울프도 저도 이런 결론에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가고 있다,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약속한 시간에서 이제 5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질문을 더 해도 괜찮을까요? Okay. 네. Is it okay if we take one last question? Because we're almost out of time. Absolutely, yes.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면은 추병곤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을, 이제 현장 질문을 먼저 받다 보니까 요걸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전 질문은 토마스 네일 선생님께 미리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답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병곤 선생님의 질문이 좀 긴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레즈 사후에 소문만 무성했던 들레즈의 막스론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의 운동적 막스론 텍스트를 접하면서 많은 부분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도 둘레지적 관점에서 연구를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유물론 계열의 여러 연구자분들 중 교수님의 운동적 막스론이 독보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로 생각됩니다. 교수님의 연구 과정에서 둘레지의 계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과 반대로 동시대에 부족하고 극복해야 하는 둘레지적 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Oh, thanks. This is a very big question. Deleuze has certainly been an influence on my work. I think maybe the biggest thing to say is that Deleuze is just, he's like, sort of this ultimate process philosopher. He takes Bergson and Whitehead and tries to sort of merge them together into this, sort of ultimate process philosophy where he can think about, the vital continuous change of Bergson, and he can think also about the discontinuous temporal change that happens in Whitehead. That's sort of discontinuous. So he's got continuous change and discontinuous change, and together he says, oh, there's these like two types of processes going on in the world. I can't answer your ques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about this because but I can say that there is so this is the Korean edition of Being in Motion, and it has a chapter 3, I think, chapter 3, and there's a chapter in there that details my relationship to Deleuze and his influence on me and my criticisms of him. But I'll try to make it short. The influence is that he is a major process philosopher that influenced me and made me think about process philosophy, and still here I am. The other one is the limitation. Where to start there? I guess I would say that the thing to me that doesn't quite work in Deleuze is that he wants there to be discontinuous change and continuous change. And for me, the change, what is the process? For me, the process is indeterminate change, and that's different than saying continuous or discontinuous change. Bergson, Whitehead, Deleuze tries to have both of them, and I don't want either of them. And that's the difference. Is Deleuze has both, and I don't have either. I'm trying to think about things more from a sort of this perspective of Lucretius's swerves, indeterminate change that then, generates metastable forms. 굉장히 큰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들레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는 일단 궁극의 과정 철학자입니다. 베르그송과 화이트의 두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생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라는 베르그송의 생각과 불연속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라는 화이트에 대해 생각을 함께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과정이 동시에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긴 설명, 저와 딜레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존재와 운동 한국어판 3장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자세히 서술도 있습니다. 딜레즈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그가 주요 과정 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과정 철학에 입문할 수 있게 해주었고, 지금도 역시 제가 과정 철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들은 너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레즈가 불연속적 변화와 연속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과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과정은 저한테는 비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그거는 연속과 불연속을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딜레즈 같은 경우는 베르그슨, 화이트헤드 둘 다를 원하는데 저는 둘 다가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루크레티우스의 편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결국엔 비결정적인 것으로부터 준안정적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딱 됐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질문이 이제 토마스 네일 선생님께 미리 전달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오늘 질문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ll now ask you to give your last thoughts, comments, and if you have anything you want to answer from the questions we sent you prior to today's event from participants, yeah, you may also if you want, you can give an answer to some of the questions you want to, and your last comments, please. Okay, thanks. Yeah, I don't want to keep people too much over time.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ranslating and, producing this book and taking the time to read it. And these are all really excellent questions. It's wonderful. I could really talk for hours, but I won't keep everybody here for hours while I talk.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your time. And if you want to continue conversation or you have questions, after reading the book or parts of it, you can feel free to email me. My email address it's on my university, professor webpage. So I'm happy to answer more questions and talk more later. And thank you again for your excellent questions, and thank you for your translation of my very long answers to things. I appreciate everybody's patience in waiting for the translations and listening to me.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번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책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어 주시고 또 너무 훌륭한 질문들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대화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대학 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역 기다려 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길게 붙잡아 두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 하나 드리면 7월 20일 토요일 10시에 사변적 은혜, 요번에 갈무리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책이죠. 사변적 은혜의 애덤 밀러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거기도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도 참여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내용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토마스 네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큰 박수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ll. Thank you. 감사합니다. Good night. 안녕히 가십시오.